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4% 성장하고 명목 국내 총생산은 0.1% 성장했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고 명목 국민 총소득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 저만 모르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생생경제 경제선생님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짝꿍 없이 혼자 나오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네. 손이 하나 부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짝꿍은 12월이 가기 전에 1년 동안 그 못다한 주제 하나 있어요. 박상인 교수님이 외치시는 그 주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금요일 날 들으려고 예고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우리 신 교수님 모셨고요. 교수님께 조금 오늘 진짜 과외받는 기분으로 여쭤볼게요. 네. 어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실질 국내 총생산 이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 상승된 것을 빼고 가격이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어려운 말로 물량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작년에 비해서 사과를 얼마나 더 많이 생산되었는가. 이게 실질이라는 개념이고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은 국내에서 국적이 누구든 한국 사람이든 뭐 스리랑카 사람이든 한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계산한 게 실질 국내 총생산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 개념을 합치면 가격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국내에서 누가 생산했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한 값. 부가가치를 측정한 값.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져서 증가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 그 상승치를요. 원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안타까운 궁색한 거죠. 네. 근데 궁색한 건데 네. 과거에는 우리 성장률이 막 7% 8%였잖아요. 워낙 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점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지금 워낙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이게 0.4라도 반올림해서 0.4인지 반내림해서 0.4인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0.39에서 0.41로 속보치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거의 0.4% 정도 전기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 아까 이제 궁색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 둘째 자리까지 따지지 않으면 똑같은데 이제 둘째 자리를 따지면 상승한 거니까. 상승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네. 속보치라는 것을 냈어. 급하게. 네. 잠정치 전에. 잠정치 전에. 근데 그때보다도 다시 계산해 보니까 0.02% 좀 높아서 0.41이더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속보치 낼 때는 0.39인데 반 올림해서 0.4고 이번에는 0.41인데 반 내림해서 0.4라서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성장했다. 이 속보치보다. 네. 그런 이야기 별로 무시해도 좋아요. 중요해요. 교수님 이 0.1%로 당락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0.1%가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이제 공부 잘한다는 얘기가 경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포화돼 있고 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은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신 교수님이 늘 항상 투자가 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럼 투자 부분 볼게요. 건설 투자가 6% 감소했고 설비 투자가 소폭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설비 투자가 잠깐 올랐다는 거는 요게 전기비예요. 네. 지난 분기, 2분기에 비해서. 네. 근데 우리 경제 통계는 분기별로 차이가 등락이 많이 심하거든요. 여름이 낀 그런 그 분기하고 가을이 낀 분기하고 추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통계에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고 좋다고 볼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인가 봤더니 네. 작년 기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건설이 약 4% 설비가 마이너스 3%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건설 투자든 설비 투자든 한 3, 4%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투자가 부진하다고 보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은 우리는 사계절이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들이 너무 잘 바뀌기 때문에 전달을 비교하면 안 되고 전분기를 비교하면 그렇죠. 안 되고 진짜 지금 선생님 같았어요. 틀린 거 진짜 왜냐하면 경제 성장 동기는 네. 요거는 석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맞아요. 전분기. 그래서 전분기를 비교하면 안 되고 전년도를 동기.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해 보면 결국 투자는 다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소비 부분 살펴볼게요. 민간 소비 0.2% 늘었고 정부 소비가 1.4% 늘었어요. 해석해 주세요. 그렇죠. 요것도 전기에 그 추석이 9월 초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6, 7, 8월에 소비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3분기는 0.2%밖에 안 늘어난 것 같지만은 네. 전년 동기비에 비하면 1.8%, 그다음에 정부 소비는 전년 동기비에는 6.9%니까 전기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전년 동기비에서는 많이 올랐다 소비가. 특히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정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재정 확대 정책과 밀 정부가 관련 지금 있는 거예요? 직접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3분기의 성장률이 2%거든요. 네. 전년 동기비로. 네. 2%인데 그중에서 정부가 만들어낸 게 1.6 정부가 네. 그러고 민간이 0.3. 그러니까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 약 2% 중에서 80% 네. 1.6% 포인트를 지금 정부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만약에 정부가 재정 집행을 안 했으면 더 우리나라 성장률은 0.3%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2% 성장했는데 1.6%는 정부 주도의 지금 소비고 성장이고 0.3은 민간이다. 민간이다 그러냐. 이거 이렇게 불균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금년도 2분기부터 지난 분기부터 1분기만 해도 금년 1분기만 해도 0.9, 0.9였어. 팽팽했어. 네. 민간 정부가. 네. 근데 2분기가 되니까 0.2 대 1.8. 이번에는 0.3 대 1.6이니까. 더 벌어지네요. 아니 이게 좀 좁혀졌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성장률을 8할 정도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은 뭐 내수 경제의 불확실성, 그 그런 내수가 거겠죠?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수가 죽었는데 우리 경제의 내수는 크게 두 축이잖아요. 네. 민간 소비 그게 한 축이 있고 투자 아까 이야기했던 설비 건설 투자가 한 축이 있단 말이에요. 크기를 보면 어느 게 크냐? 민간 소비가 50%쯤 돼요. 우리나라 경제에. 네. 그다음에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가 합쳐서 한 20% 정도 돼요. 20, 30%. 그런데 지금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3% 증가하던 게 작년에 2% 증가하던 게 지금 1.8%로 줄었잖아요. 이거 민간 소비 늘리자고 소득 주도 정책한 거 아니에요? 돈 엄청나게 뿌렸고 엄청나게 그 노인분들한테 주고 일자리 정책 젊은 학생들한테 직장 구해라 그러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돈을 정부가 많이 줘도 이분들이 다른 데 쓸 때가 많은 거야. 뭐 벌금을 낸다든지 뭐 무슨 뭐 세금을 낸다든지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쓰라고 줘도 쓰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는 게 이제 많은 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렇게 정부가 돈을 줘도 이 일자리가 전부 단기 일자리다 보니까 받아도 이거를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떨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돈을 안 쓰고 쥐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불해도 민간 소비가 안 살아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로 이거 걱정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자꾸 늘어요. 정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정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걱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때 결정할게요. 네. 이 잠정치 통계와 함께 봐야 되는 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물가예요. 지표라고 하던데. 물가인데 네. 물가는 잘 알려진 게 소비자 물가 하는 게 있고 생산자 하는 물가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는 우리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의료비, 식품. 식품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 교통비, 그다음에 뭐 그 머리 깎는 이발료, 목욕탕비, 우리 서민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반면에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물건 가격을 보다 보니까 서비스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너무 서비스에 치중돼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는 너무 이게 물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경제의 구조에 가장 맞는 게 GDP 구조니까 GDP 구조로 보면 물가가 얼마인가 그것을 본 것이 GDP 디플레이터인데 가장 정확한 물가라고 보면 되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로만 대변할 수 없는 물가의 정말 실질적인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 GDP 디플레이터가 사상 첫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 디플레이션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4분기 연속으로 내려간 적이 과거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GDP 디플레이터가 내려가게 된 마이너스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안에 있기보다는 밖에서 나온 게 많아요. 아, 뭐 수출 뭐 이런 예를 들면 것들이요? 휘발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동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게 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플레이터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디플레를 우려하는 것은 그게 안에서 나온 거라 해야 돼요. 아하. 안에서 나온 거라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PD들이 봉급이 막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 듣기만 해도 슬픈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봉급이 깎이니까 삼각김밥을 3개 먹던 것을 2개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삼각김밥 공장에서는 3개 먹을 줄여야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생산했는데 안 팔리니까 막 11시쯤 되면은 막 3개에 하나씩 이렇게 팔잖아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네.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공장은 생산을 줄이고 사람을 자르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생긴 가격 하락이 공장이 침체시키고 공장이 침체되니까 거기서 또 사람을 자르고 하니까 그 공장의 직원들이 급여가 떨어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우려하는 디플레인데 지금 나타나는 디플레는 그런 안에서 생긴 디플레가 아니라 밖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말한 대로 좀 더 지켜보자 하는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이 GDP 디플레이터가 떨어진 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원유라든지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 원자재들이 지금 값들이 다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그 영향을 때문에. 받아서 그런 거고 정말 이 GDP 디플레이터가 디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려면은 우리 내수 경제, 그러니까 제가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직장인이. 그렇죠. 근데 아직 아니니까 그렇죠. 한은의 말이 맞다. 한은이 왜냐하면 지금 수출품 가격 하락이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으로는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디플레라고 해도 좋아요. 네. 상추 가격이 겨울인데도 뚝뚝 떨어지고 무 가격이 묵 떨어지고 생활 필수품 가격이 막 떨어지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기 때문에 가격이 네. 이러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나가서 뭐 소비자 물건들이 막 가격이 떨어진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봤잖아요. 하나도 안 떨어졌죠.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플레이의 마이너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네. 생각입니다. 자, 신세동 교수님께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어쨌건 저성장 기조는 분명한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내수가 침체돼 있죠. 그러면 한은이 2.0%를 전망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금년에.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상반기 1.9 나왔어요. 상반기 1.9 나왔고 이번에 3분기가 2.0이 나왔어요. 그럼 4분기 딱 남았잖아요. 근데 금년도 4분기가 성장률을 계산하려면은
작년 4, 4분기에 비해야 되는데 작년 4, 4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4분기가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 상반기 1.9, 그다음에 하반기 2가 안 나온다 그러면 합하면 2.0이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근데 아마 요럴 수는 있어. 1.95쯤은 나올 거야. 1.95 나오니까 해주면 됩니까? 반올림해서 2.0. 그때는 또 그게 돼요? 그때는 입을 싹 닫을 거예요. 한국은행에.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벌써 이번 통계를 보니까 성장률은 2.0이라고 했는데 민간 부분 0.3, 정부 부분 1.6 합하면 얼마예요? 그 얼마예요? 1.9잖아요. 네. 그죠? 2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2로 발표했거든. 야, 요거 반올림 한 거다. 될 것 같다. 이거 반올림 한 게 분명하다 이번에. 또 그것까지 봐야 됩니까? 반올림 이게 우리 했는지 안 전문가라면 했는지. 이제 그 정도는 봐줘야 되겠죠. 그러게요. 매의 눈을 가지고 이 소수점짜리까지 봐야 하는 경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예전처럼 큰 성장을 보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경제 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 집행을 아무래도 정부는 점점 확장해 나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산은 따놨어요. 예산은 따놨는데 지금 뭐 거의 이제 1년이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70%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 싶어도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든지 돈을 줄 사람이 없다든지 해서 돈을 다 못 쓰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집행을 충분히 다 한다 하더라도 2%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집행도 지금 다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재정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 책정된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못 쓰고 남은 돈이 상당히 불용액이 몇 조 남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면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 너무 추상적이니까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종무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마스만 즐길 수 없고. 정부가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네. 이번에 2%는 안 된다. 그 자꾸 안 되는 거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럼 받아들이고 그냥 내년도 계획 짜요? 내년도를 좀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나오거든요. 네. 내년도에는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이 정말 장사할 만하다 하는 어떤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정부가 이렇게 기업을 얽어매는 이런 듯한 그런 어떤 규제를 확실하게 좀 풀어줘서 2020년서부터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업하기 정말 좋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총리서부터 경제 담당 어떤 그런 책임자를 조금 물갈이를 해서 인사해요? 네, 인사를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12월 마무리하는 달에 인사를 하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은요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 벌써 내년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부도 계획은 세웠죠. 다 세워놨는데 사람이. 정부의 관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경제 담당 부서들을 이렇게 못해서 자른다는 게 아니고 좀 새로운 세수른 마인드로 세부대에. 새로운 사람들 네. 야, 저 사람 누구지?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시켜서 조금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상징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등용시켰으면 저는 좀 경기가 살아나는 데 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그렇죠. 또 시적절한 말씀이신 게 지금 총리 후보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가 나오는 게 이제 김진표 아니래요, 그것도. 네, 그것도 지금 아니래요. 여러 반발이 있어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아니라고 진보 단체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개혁적인 진보적인 경제 정책들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그 총리라면.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또 2020년도에 경제 방향들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말씀을 인사 얘기를 그래서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진보 쪽에서도 새 총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우리 기업 쪽에서도 그렇겠네요. 상당히 세 분이 어떤 분이 오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생생경제의 경제 선생님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개념도 배워봤고요.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시그널도 해석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The Santa Rap. The Santa Rap.